자, 이번 시간에는 FAT 1급 제67회 지난 11월 18일 날 시행되었던 기출문제죠. 이론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실기 수행 문제로 실무 수행 문제로 이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 수행 평가 주식회사 설립하자. 그다음에 회사 코드 3167 운동용품을 도소매하는 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험지를 갖다가 읽어드릴 때 보통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회사가 무엇을 갖다가 판매하는 회사인지 꼭 봐두시라고 그랬죠. 시간 뭐 얼마 걸리진 않지만 이 회사는 운동용품을 갖다가 도소매하는 법인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렇다고 보시고요. 자, 수행 1번 문제는 기초정보관리에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회사 등록 수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거래처가 아니라 이번 문제는 회사 우리 지금 아까 있었던 슬림하자라는 회사에 슬림하자라는 회사의 회사 등록 자체가 좀 변경이 된 것을 입력을 해달라고 하고 있죠. 자, 자료 설명을 보면 슬림하자는 대표자가 변경됐대요. 그래서 역삼 세무서로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하여 발급받았대요. 자, 뭘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사업자 등록증 청구하셔서요. 대표자 여기 지금 박현웅이라고 되어 있죠. 이 대표자하고 여기 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대표자명과 주민등록번호 요거 입력해 달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업종 코드도 이렇게 등록을 해 달라고 세 가지를 주문을 했어요. 자, 그러면 주어진 거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 프로그램 설치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 기출문제 다운받은 거 프로그램 실행을 시키셔야겠죠. 설치 중입니다. 설치 누르시고요. 확인, 확인. 자, 여기 감독관 확인 번호가 보니까 이거 여기 CR 그리고 3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여기 회사명 슬림하자 되어 있죠? 예, 나왔네요. 이렇게 띄워놓고 이제 문제지도 보면서 여기다 하나씩 하나씩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환경에서요. 여기 회사 등록 클릭하셔야겠죠. 슬림하자. 자, 아까 거기 나와 있던 그 문제에서는 대표자명이 박현웅이라고 되어 있었죠. 여기서 한지민이 아니라 박현웅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도 있었죠.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보시고서 731001 이거 731001 173 4911 이렇게 두 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입력해 주라는 게 업종 코드 등록해 달라고 있었죠. 업종 코드는 여기 10번에 있네요. 업종 코드에다가 문제지에서 주어진 523931 이렇게 하고 엔터 쳐주시면 업태 도소매업 이렇게 해서 코드 번호가 다 나와 있죠. 예, 이렇게만 입력해 주시면 문제에서 지금 요구했던 여기 항목들을
그대로 다 등록이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거래처별 초기월 등록 및 수정해 주세요. 우리는 미지급금에 그 거래처가 3개가 있고 합계서 금액이 1200만원 명세서 이렇게 나와 있죠. 슬림 하자의 정기분 재무제표는 2월 받아 등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거래처별 초기 2월 사항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거래처별 초기 2월 여기 있죠. 입력하셔서 미지급금 여기 붙이죠. 자, 근데 미지급금에 거래처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죠? 거래처를 하나씩 찾아서 우선 첫 번째 스마트 광고라고 되어 있죠. F2 누른 다음에 스마트 광고 금액은 280만원. 두 번째로는 회계법인. 예, 법인 최고. 여기 금액은 300만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카드. 우리카드는 62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1200 딱 맞아 떨어졌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마무리가 됐네요. 자, 실무수행 2번 문제는 거래자료 입력해 달라는데요. 증빙에 의한 거래자료 입력 영수증 나와 있고요. 자료를 한번 볼게요. 사무실 에어컨을 수리했다. 사무실 에어컨을 수리했다면은 뭐 우선 기계장치 같은 거 수리했을 때 우리 주로 계정 뭐 사용했냐면 수선비라는 계정 사용해요. 그리고 800번 때 수선비를 사용하셔야겠죠. 거래자를 비용 계정인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달래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달라 그랬으면 비품으로 해야 됐겠지만 수익적 지출로 비용 처리로 해달라 그랬으니까 에어컨 수리는 수선비라는 계정으로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작성 일자는 10월 7일로 입력해 주셔야 되겠고 내역은 수리비니까 수선비 800번대로 선택하시고 금액 25,000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해 주시고요. 날짜는 10월 7일. 10월 7일 하나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그랬으니까 차변에 그 수선비 계정 쓰고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배운 대로 얘는 출금 전표니까 1번 출금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고요. 코드는 수선비 계정 중에서 판관비니까 800번대 계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는 필요 없죠. 거래처는 비용과 수익 계정에다가는 거래처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변의 금액은 25,000원. 예,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여기 첫 번째 해당되는 문제에 대한 회계 처리가 된 거죠. 거래 자료를 여러분이 입력해 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두 번째 문제는 약소금 발행 거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자료 설명을 보니까 날짜는 10월 17일이고요. 바디케어의 외상대금 1,770만원 중에서 일부는 전자업으로 발행해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기합수표로 지급했다. 그렇다면 어음을 발행했을 때는 지급어음 이렇게 되겠죠. 자기합수표는 현금 이렇게 되겠죠. 요거 입력하기 전에 일단 회계 처리부터 정확하게 여러분이 하셔야 될 테니까 여기 차변에다가는 우리가 지금 여기 외상 대금 갚는 거잖아요. 외상 매입금 해가지고 1,770만원 이렇게 갚는 것이고 대변에는 어음 발행했다 그랬으니까 지급 어음 해주셔야겠죠. 지급어음은 여기 금액이 570만원. 그럼 나머지 금액은 자기합수표로 지급했다 그랬으니까 얘는 자기합수표는 현금이죠. 그래서 현금이라고 기록하시고
1200만 원이 현금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이 뭐 잘 잘 까먹기도 해요. 근데 여기 외상 매입금은 매입 채무니까 여기에다가 거래처 바디케어 써주셔야 되고, 지급 어음에다가도 바디케어 거래처 써주셔야 된다는 것도 아시겠죠? 자,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회계 처리 이렇게 하면서 입력해 놓고, 여기 거래 자료 입력이 바로 이 회계 처리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금 관련 정보 지급 현황에 반영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등록된 사용해라. 이거 어음이 등록되어 있나 봐요. 어음을 발행할 때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서 등록부터 먼저 해 놓아야 되는데, 여기 시험 문제에서는 벌써 여기 등록이 되어 있대요. 있는 걸 그대로 사용하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다음은 날짜를 입력해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10월 17일로 해주시고요. 자, 차변에는 아까 외상매입금 했었죠?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바디케어 금액은 177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지급어음 거래처 똑같이 7002 바디케어 금액은 570만원이었고요. 대변에다가는 현금, 자기합수표는 현금이죠. 현금에서 120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여기 첫 번째 거래자료 입력이 끝났어요. 그리고 여기 지급어음 칸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 F3 누르게 되면 밑에 어음관리 세팅창이 나타내죠. 어음 발행. 이 어음 번호를 입력해야 되는데, 지급어음에 F2를 한번 눌러보시게 되면 등록된 거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등록된 게 이렇게 나타나죠. 이거 클릭하시고 확인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발행일 10월 17일이고요. 만기일은 자 확인하셔야겠죠. 발행일은 10월 17일 맞는데 만기일은 12월 17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2023년 12월 17일. 그다음에 지급은행 기업은행으로 되어 있고요. 지점 다 됐죠. 자, 이렇게 반영해 달라고 했던 말이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두 번째 문제 약속금 발행 거래에 대한 것도 이렇게 정리를 다 마무리 했다는 얘기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약금 지급이라는 문제가 나와 있네요. 날짜는 10월 21일이고 계약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150만원. 내용을 보니까 대한무역에서 상품 500만원을 매입이네요. 상품을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니 우리 계정은 선급 돈을 미리 준 거죠. 150만원을 계약금을 국민은행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차변에 선급금 150만원, 거래처는 대한무역에다 준 거니까 대한무역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 국민은행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써볼까요? 자, 차변에다가는 선급금, 그다음에 거래처는 대한무역, 금액은 150만원 쓰시라는 얘기고요.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 거래처는 여기 국민은행이라고 되어 있죠. 써주시고 15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거래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대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10월 21일. 자, 차변에다가는 선급금에서 써주시고 대한무역 금액은 150만원.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
8707 아니죠. 여기는 국민은행이라 그랬죠.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150만 원. 예,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였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3번 문제 계약금 지급도 마무리가 됐고요. 기타 일반 거래에서 여비정산서라고 되어 있네요. 자, 영업부 직위는 사원, 이름은 박용찬. 10월 24일부터 10월 26일까지 출장을 갔다 왔대네요. 신규 거래처 성남. 지급받은 금액은 50만 원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55만 원 사용했대요. 회사에서 받은 50만 원보다 5만 원을 더 사용했네요. 차이가 5만 원이 생겼대요. 지출 내역을 보니까 숙박비, 식비, 교통비 뭐 별다른 건 없네요. 한번 내용을 보게 되면 날짜는 10월 28일로 해주시고요. 출장을 마친 영업부 직원 여비 정산하고 차익은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10월 24일 거래 청구에서 거래자로 입력. 우리가 회사에서 직원들이 출장을 가게 되면 50만 원 이렇게 먼저 출장 간 직원한테 지급을 해줘야겠죠. 그때 당연히 가지급금으로 보통 지급을 하게 될 텐데 10월 24일 거래에 가지급금이 되어 있고 거래처에 가지급금 박용찬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 가지급금을 전 사용했으니까 지금 차변에 가지급금, 대변에 현금 이렇게 사용이 된 거잖아요. 이것도 가서 사용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며칠 날짜로 10월 28일 날짜로 정리할 때는 지금 차변에 가지급금 나갔던 거 있죠? 10월 28일 날 이렇게 정리하라는 뜻이에요. 숙박비라든지 식비, 교통비 다 합쳐서 우리는 그냥 여비 교통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시 해놓고 이 차변에 여비 이거 교통비 다 합쳐서 55만 원. 지금 이렇다는 뜻이고 여기에서 가지급금 달아놨던 거 있었잖아요. 대변에 가지급금 거래처 이거 있으면 반드시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 넣어놨기 때문에 박용찬 넣어주시고 가지급금 50만 원 가져갔던 거 다 정산이 됐다는 얘기고요. 차액 지금 5만 원이 생겼던 건 현금으로 5만 원 이렇게 지출을 했다는 뜻이에요. 입력해 주실 때 요거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날짜는요 10월 28일로 해주시고요. 차변에다가는 여비교통비로 800번대 해주시고 금액은 55만원. 대변에다가는 가지급금 했었죠. 여기다가 박용찬 반드시 써주셔야 되고요. 금액은 5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 현금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줬다고 했으니까 5만원. 이렇게 해서 입력해 달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자,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보니까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이라고 되어 있어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나와 있네요. 거래 날짜는 10월 31일이고요. 우리카드 매입사가 되어 있고요. 자, 자료를 보니까 영업부 업무용 수용차에 엔진오일을 교체하고 대금을 카드로 결제한 후 받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자동차 엔진오일 갖다가 교체하고 받았기 때문에 얘는 차량 유지비 하면 되겠죠. 차량 유지비로 금액은 99,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그대로 입력해 볼게요. 차변에 차량 유지비 99,000원, 대변에다는 미지급금, 그 다음에 거래처는 우리카드 이렇게 해주란 얘기죠.
날짜는 10월 31일. 차변에 차량 유지비 800번대로 해주시고 금액은 99,000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신용카드 위지급금 우리카드 그다음에 99,000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무 수행 세 번째 문제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제로 나오네요. 1번은 과세 매출 자료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을 해달라고 합니다. 자, 날짜는 7월 12일 날짜고요. 7월 12일 날 이 복수 거래가 발생했네요. 자료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품을 판매하고 상품을 판매했다고 하니까 이거는 돈을 못 받았으면 외상매출금이 되겠죠. 발생한 거래 명세서인데 미리 받은 계약금 선수금이 있대요. 30만 원을 제한 잔액은 이달 말 받기로 했다. 그러면 계약금 선수금은 없애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이달 말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매출금 이렇게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 명세서에 의해서 메인 매출 자료 입력하시래요. 자, 메인 매출 자료 그대로 입력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발급 뭐 전송하라고 되어 있죠. 뭐 늘상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우선 요거 하나 아주 전형적인 그 형태의 문제예요. 매출을 할 때 우리가 선수금 받은 거 제하고 나머지 거는 외상 처리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매입일 경우에는 우리가 선급금 내보낸 거 빼고 상품 매입하는 경우 반대되는 경우이긴 한데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로 등장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선수금 받은 거 또는 선급금 지급한 거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더란 말이죠. 자, 일단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선수금을 받았을 때 차변에 그 선수금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30만 원이요. 그다음에 대변에는 우리가 선수금 거래처는 물론 여기 운동사랑이라는 곳부터 받았겠죠. 선수금에서 30만 원 이런 거래가 지금 앞에 먼저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거래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상품을 실제로 받았어요. 그래서 차변에 상품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상품이라고 써야 되겠죠. 상품의 총 합계 금액은 550만 원이에요. 55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자, 대변에다가 우리가 여기서 상품을 판매했다 그랬죠? 잘못 썼네요. 자, 총 상품 판매한 금액은 550만 원인데 선수금 받은 거 먼저 30만 원 이렇게 없애줘야 되고 대변에다가 상품을 판매했으니까 상품 매출 금액은 550만 원 이렇게 나가야 된단 말이죠. 자, 그리고 나머지 금액 돈을 이달 말에 받기로 했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 520만 원 이렇게 해 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도 잊어버리지 말고 상품을 이렇게 판매했을 때 선수금 받았던 거 없애주는 방법 반대로 부채가 없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기록해 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거기다가 잊지 말아야 될 거 요 계정 일단 뭐 넣어줘야 돼요? 거래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그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우선 메인 매출 자료 거래 입력하는 것이죠. 7월 10일 날짜로 메인 매출 연편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7월 12일 날짜죠. 7월 12일. 자, 유형 세금계산서 발급품 매출이니까 11번이 되겠고요. 품목은 지금 얘는 두 가지 이상이니까 복수거래에서 스피닝 바이크, 수량은 2개, 단가는 150만원. 두 번째는 고무 덤벨 세트, 고무 덤벨 세트 똑같이 2개, 가격은 100만원.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거래처는 운동사랑. 자, 세금계산서는 발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엔터 치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선수금 받은 거 상계 처리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혼합으로 처리해 주셔야 돼요. 혼합으로 처리하게 되면 반드시 여기 차액이 대변에만 지금 계정이 생겨 있기 때문에 완성을 여러분이 회계 처리 완성을 해주셔야 돼요. 차변에는 선수금 받은 거 있었죠. 선수금 받았던 거 금액 3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이었었죠. 외상 매출금 520만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회계 처리가 끝났어요. 7월 10일자. 그럼 뭐 해주셔야 되느냐 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 주셔야 되죠. 날짜는 7월 12일 거고요. 나왔죠? 클릭해서 여러 번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빠른 속도로 하려면 전자 발행 클릭해서 눌러주시고요. 그냥 발행 누르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클릭하시고 아카데미 로그인 매출조회 그냥 발행 누르셔도 돼요. 발행 완료됐다고 이렇게 코드번호 다 뜨죠. 발행은 여기를 누르셔도 되고요. 여기 발행 여기를 누르셔도 돼요. 아마 여기도 눌러도 될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눈에 띄는 걸로 눌러 놓으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됐고요. 매입 매수전표 입력해서 7월 10일자 거 뭐 다시 한번 조회해 보면 이렇게 전자 발행이라고 나타나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됐고 그 다음 문제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입거래 7월 20일. 자, 매입거래인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네요. 7월 20일 날 물어볼게요. 판매형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자, 판매형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다면 별다른 내용 없죠.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는 일반 매입인지 불공상 매입인지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판매용 상품의 외상 매입이라고 했으니 그냥 매입 그대로 쓰면 되겠죠. 외상 매입 해가지고서는요. 자, 천국의 계단 뭐 있었다는 거 그대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판매용 상품이라고 했기 때문에 상품 또는 외상 매입금 이렇게 계정 쓰셔야지 돼요. 자,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날짜는 7월 20일 거래. 유형은 매입 중에서 세금계산서 매입 품목은 천국의 계단, 수량은 10개, 단가는 60만원, 거래처는 폼생품,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받았고요. 분기는 외상으로 했다고 그랬으니까 외상으로 넣어주시게 되면 상품하고 외상매입금 쭉 다 돼 있죠. 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매입 거래는 단순했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문제를 매출과 매입이 내는 이유는 실제 실무에서 너무도 많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꼭 문제를 어렵게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무에 가셔서 실무 업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들을 충분히 연습하게끔 해드리기 위해 실무 문제를 낸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 매출인데 세금계산서 매출이 아니라 신용카드로 매출을 한 내역입니다. 요가 매트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 전폐래요. 별거 없죠? 우리 부가세 유형 17 카우아로 해서 입력하면 된다는 얘기죠. 신용카드 매출 전표 카드 중 삼성카드. 자, 금액은 70만원, 부가세 7만원. 날짜는 8월 13일. 8월 13일 날짜로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날짜는 8월 13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유형은 매출인데 카드를 했으니까 카과 이걸 해주시고, 신용카드는 삼성카드라고 했었죠. 삼성카드 확인 눌러주시고, 자, 품목은 요가 매트라고 있어요. 요가 매트. 수량 같은 건 안 나와 있고, 자, 카가 매출일 때는 카드 매출이나 현금 영수증 매출일 때에는요, 공급가액 란에다가 공급대가를 입력하시면 돼요. 즉 여기서는 공급대가가 77만 원이니까 엔터 치면 자동으로 공급가액하고 세액 나눠지죠. 근데 모르고 공급가액 입력했다면 숫자가 나뉘었겠죠. 그냥 다시 공급가액 70만 원, 7만 원 따로 입력하시면 돼요. 자, 거래처명은 어디서 샀냐면 요가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거래처는 요가야, 요카가 아니라 요가야 여기다 해주시고요. 없고, 카드 매출로, 자, 카드사 상품 매출 됐죠? 상품 매출, 외상 매출금, 예, 다 됐네요. 이 거래처만 삼성카드사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입력하면 해결된 문제고, 자, 네 번째 매입 거래인데 이번엔 면세 증빙서류인 전자계산서 문제죠. 비대면 세무실무 내용을 보니까 날짜는 8월 30일이고요. 재경팀 업무용 참고도서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받은 전자계산서래요. 그 다음에 메인 매출자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여기 책자를 갖다가 업무용 참고 도서라 그랬죠. 업무용 참고 도서라면 사용 목적으로 사는 참고 도서라 하면 이 계정을 뭘로 사용하면 좋을까? 책이니까 도서 인쇄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도서 인쇄비로 하기로 하고, 유형 날짜는 8월 30일로 해주시고요. 유형은 매입이에요. 매입 중에서 계산서니까 계산서는 53번 면세 요거 선택해야 되죠. 품목은 교재 시험지에 있었던 비대면 세무 실무 써주시면 되겠고요. 수량은 10개 23,000원. 거래처는 AT. 계산서 발급받았고요. 그다음에는 혼합분기로 해줘야겠죠. 외상으로 했다 그래서 외상매입금 아닙니다. 이건 상품, 제품 이런 거 이외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했을 때 계정은 상품이 아니라 여기 매입했던 거 차변에 도서 인쇄비라는 계정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도서 인쇄비 800번대 비용 계정으로 바꿔주시고, 대변에다가는 미지급금이라고 써주시고요. 23만원 이렇게, 이거 다 됐는데, 미지급금이 됐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입거래. 보통 여러분들 그 FAT 1급 시험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수치 문제가 보편적으로 두 개가 나와요. 매입세금계산서요. 하나는 일반적으로 업무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상품 매입 업무 또는 원재료 매입 업무로 나오고요. 두 번째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대부분 불공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불공사항을 구분할 수 있으시면 별 어렵지 않게 금방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제가 불공사항 정리할 때 간단하게 이렇게 외워놓으시라고 정리해 드린 거 있으시죠? 첫 번째 세금계산서 받는데 사업과 무관한 세금계산서 받으면 불공사항이에요. 두 번째로는 음, 두 번째로는 1000cc 1000cc는 뭐 왜 이렇게 썼냐면 소형 승용차 업무용 소형 수용차가 1000cc가 넘는 그런 수용차라든지 그 1000cc 넘는 소형 수용차에 발생한 비용들 다 세금계산서 받았다면 다 불공처리하라는 뜻으로 1000cc라고 얘기했던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접대비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받았으면 네 번째로는 음, 네 번째로는 여보세요 뭐였었지? 네 번째로는 면세 사업과 관련된 거, 면세와 관련된 거 있으면,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토지와 관련된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불공사항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잠깐, 여섯 번째로는 아이고 지워졌네. 필요적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라든지 누락이 됐으면 그건 불공사항입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참고로 그렇게 기억을 해봐 두시고 이번 회차에서도 제가 앞에 이론 문제 설명해 드리면서 불공사항 정리해 놓은 거 보여드렸던 거 있잖아요. 실무에서 아주 많이 중요하거든요. 꼭 기억을 해두시라고 얘기를 해드리네요. 자, 날짜는 9월 21일이고 지금 미래전자에서 스마트 냉장고를 취득을 했대요. 슬림화재에서 자료 설명을 한번 보게 되면 면세사업과 관련된 거라고 여기 나와 있죠. 면세사업에서 사용할 냉장고를 구입했는데 물론 냉장고니까 비품이 되겠지만은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면세와 관련됐기 때문에 이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이용 코드 번호를 불공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고 불공으로 처리하게 되면 공급가액과세액, 부가세, 매입세액이 안 나타나요. 두 개 금액이 합쳐져서 330만 원으로 나타날 거란 말이죠. 자, 그거 한번 이따 참고해서 보시기로 하시고요. 면세 사업에 사용할 스마트 냉장고를 구입하고 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게. 이런 지금 면세 사업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고 대금은 지금 비품에 대해서 차후에 결제하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으로 개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뭐 거래 단 본거래에 한해서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용 같이 하고 있다는 뜻이죠. 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요거 등록해 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지금 비품은 고정자산이기 때문에 고정자산에다가 요 코드 번호로 이렇게 등록까지 해달라고 주문을 하고 있네요. 거래 내용부터 한번 그대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9월 며칠이었지? 21일이었고요. 날짜는 9월 21일. 유형은 54번 이렇게 불공을 선택하셔야지 돼요. 여기 면세사업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나와 있네요. 요거 선택하시고요. 품목은 스마트
냉장고 해주시고 수량은 1개, 단가는 300만원. 자, 거래처는 미래전자. 세금계산서 받았고요. 분기는 혼합으로 해줘야겠죠. 상품이 아니라 얘는 비품으로 해주시고요. 자, 비품으로 이렇게 불공처리하고 계정 보니까 공급가액하고 부가세, 즉 공급대가죠. 두 개가 다 합쳐진 금액이 비품 금액으로 나타나죠. 즉 매입 부가세가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비품 가격에 다 포함시키고 있더란 얘기예요. 자, 대변에다가는 지금 얘 미지급금으로 나중에 돈 지급해줘야 되니까 33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미래전자로. 자, 요 내용을 그대로 또 어디다가 고정자산에다가 이 내용을 등록해 달라고 했으니까 여기 고정자산 등록 여기 항목에다가 클릭해 주시고요. 등록해 줘야 되니까요. 자, 얘는 비품이죠. 코드 번호는 1001로 해달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품목은 스마트 냉장고 해주시고요. 취득일은 2023년 9월 21일. 그 다음에 정액법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여기 정액법 1번으로 누르라고 나와 있죠. 1로 이렇게 누르면 정액법으로 바뀌었고요. 기초가액이 아니라 이거 신규로 지금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신규 취득가액은 부가세에 포함한 330만원으로 입력해 주셔야 될 것이고요. 내용연수는 5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올해 감가상각할 거 돼 있고 경비 구분 800번대로 해달라고 그랬죠. 이렇게 입력하면 여기서 주어진 대로 이 항목들을 그대로 다 입력을 한 것으로 마무리가 된 겁니다. 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입력을 해주셨고요. 자, 6번 문제죠. 6번 문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처리라고 되어 있어요. 날짜는 7월 25일인데 역삼 세무서에 돈을 갖다가 26,050원을 갖다가 납부했대요. 내용을 보니까 일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세액을 신한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했대요. 6월 30일 입력된 일반전표 참고해서 납부세액 회계처리를 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잊지 말고 거래처 코드도 입력하래요. 세무서에 대한 거예요. 자, 일단 요거는 보기 전에 제가 이렇게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보편적으로 납부해야 될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세금이 생기게 되면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뭐 금액은 뭐 얼마 있었을 거 이따가 보면 나오겠죠. 나올 것이고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금액 얼마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의 차이가 우리가 납부해야 될 세. 그래서 여기 계정에는 미지급 세금이라고 계정을 썼을 것이며 거래처는 역삼세무서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 금액이 얼마였느냐면 226,050원 이거였단 말이죠. 이렇게 회계 처리가 며칠 날짜로 돼 있다고 여기 나와 있냐면 부가세 일기 확정신고 날이었던 확정신고 기간이었던 6월 30일 날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다음 달 15일이 돼서 7월 25일 날
지금 여기 미지급 세금으로 잡아놨던 확정 부가세 예수금을 부가세 그 미지급금을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변에다가 미지급 세금 해서 거래처는 똑같이 역삼 이렇게 해주시고요. 202만 6천 050원 납부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대변에다가 얘를 갖다가 어디서 납부했냐면 보통예금, 얘는 신한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납부했다고 하죠. 그래서 202만 6천 50원 이렇게 납부했다고 요 회계 처리를 6월 30일 거 확인해서 이렇게 회계 처리해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해가 되셨는지요? 자, 그럼 요거 한번 6월 30일 거 확인해보고 일반전표 입력해서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것도 일반전표 입력해서 같이 처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전표 입력해서요. 6월 30일 거 조회를 합니다. 그럼 여기 부가세 대급금이라 그래서 여기 부가세 예수금에서 부가세 대급금 뺀 금액 요거죠. 역삼세무서 나와 있고요. 요 금액을 납부하는 거예요. 며칠날? 7월 지금 25일날 납부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변에 미지급금 해놓고 거래처는 아이고 다시 봐야겠다. 6월 30일 미지급 세금 되어 있죠. 그래서 7월 25일날 차변에 미지급 세금에서 거래처는 역삼 세무서 금액은 250원 돼 있죠. 자, 대변에다가는 보통은행 여기는 신한은행에서 나왔죠. 거래처 신한은행 보통 그래서 226,050원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여기서 요구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 처리가 마무리가 됐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해드리고 자, 실무 수행 4번 결산 문제인데요. 여기 이제 수동 결산하고 자동 결산을 같이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요즘 전 트렌드 문제가 수동 결산에 대해서 결산 정리사항 하나 주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자체 내에서 자동 결산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문제까지 다 하게끔 만들어 놓고 차후에 뒤에 인전 문제 찾는 문제에서 나머지 금액 이익은 처분계산 처분 결과까지 반영되어 있는 재무상태표에서 여기 이 잉여금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시험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자동 결산까지 마무리하고 결산 마무리 과정까지 다 처리를 하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재무상태표에서 질문하는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든지 2월 잉여금이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그 금액이 정확히 반영이 되지 않아요. 지금 설명해 드리는 내용들을 차근차근 한 두어 번 자세히 천천히 따라해 보시고 나서 정확하게 마감 정리 절차를 잘 하시기 바란다는 얘기죠. 자, 자료 설명의 1번 문제를 보니까 장기 차입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 132만 원을 계상했다고 했는데 장기 차입금을 돈을 갖다가 차입을 했으면 그 이자를 지금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12월 31일 현재 지금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한 이자를 비용 처리해 놓는 게 결산 정리사항 중에 하나란 얘기죠. 바로 여기가 앞에서 제가 이론 문제 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얘가 바로 지금 손익의 이연 손익의 이연은 선불 관련된 거라 했었죠. 돈을 미리 주거나 받거나 한 것을 우린 손익의 이연이라고 하면서 올해의 비용과 내년의 비용을 금액을 나누어서
나눌 수 있도록 회계 처리하라는 뜻이라고 얘기해 드렸었는데, 지금 얘는 장기 차입금은 이자를 지금 선불 돈을 준 게 아니에요. 즉 아직 돈을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비용에 대한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여기 이자 비용을 회계상 12월 30일자로 비용으로 처리를 해 놓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손익의 예상이라고 불렀었고, 얘는 후불 개념으로서 아직 돈을 주거나 받거나 하지 않았을 때의 회계 처리인 거예요. 근데 이 손익의 예상되는 해당하는 이 회계 처리는 계정이 뭐가 쓰여야 되냐면, 아직 돈을 주거나 받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자가 들어가는 미수 수익 계정을 쓰든지, 아니면 미지급 비용 계정을 쓰든지 두 가지 중에서 하나밖에 쓸 수가 없어요. 참고로 여기 손익의 이연 같은 경우에는 선불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 회계 기말정리상으로 회계 처리할 때는 미리 돈을 주거나 받은 거 그 비용 계정을 쓴다든지, 그다음에 선수 수익 계정, 이렇게 두 가지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구분할 때에도 얘가 손익의 이연인지 손익의 예상에 해당되는 것인지 구분만 할 줄 알아도 계정을, 얘는 선급 비용이나 선수수익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쓰고, 손익이 예상인 경우에는 미수 수익이나 미지급 비용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쓰기 때문에 확률이 50%로 맞출 확률이 더 높아진단 말이죠. 개념만 요거 계정을 이해를 하시더라도.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장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수익일까 비용일까? 수익을 써야겠어요, 비용을 써야겠어요? 이자는 우리가 돈을 빌린 거에 대한 비용이니까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을 써야지 돼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기간이 경과한 이자 비용이 얼마가 발생했냐면 132만 원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은 차변했습니까? 퇴변했습니까? 당연히 차변했어야 되죠. 그래서 차변에다가 이자 비용이 132만 원이 발생했는데 그 돈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지급 비용 해가지고 132만 원, 이렇게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요거를 입력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요 금액을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 날 여기 수동결산으로 입력을 먼저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대로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12월 31일자로 차변에다가는 이자 비용 써주시고요. 금액은 132만원, 대변에다가는 미지급 비용에서 132만원, 예, 이렇게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동결산 여기 첫 번째 거 하나는 끝났고요. 자, 두 번째 거 고정자산 등록된 비품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화면에서요 결산자료 입력 여기를 가시고 난 다음에 월은 1월부터 12월까지 결산을 하셔야겠죠. 확인만 누르시면 돼요. 자, 상품에 대한 매출원가 쭉 나와 있는데 여기 기능 모음에 보시게 되면 감가상각비 반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누르시게 되면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겠습니까? 봤더니 아까 입력했던 여기 비품 22만원 나와 있죠. 얘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 당연히 이따가 질문할 문제에서 이거 물어볼 텐데 당연히 틀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결산 반영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여기 22만원 비품에 감가상각비 반영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문제,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된 비품에 감가상각비를 여기 자동 결산으로 반영을 했어요. 세 번째, 기말상품 재고액, 기말상품 재고가 5,400만 원이래요. 기말상품 재고액은 여기 보시게 되면 기말상품 재고액 나와 있죠. 여기에다가
5,4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매출원가 여기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입력해 달라는 얘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자동결산에서 여기 기말상품 재고액 이렇게 반영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수동결산과 자동결산 메뉴 이용해서 결산 완료하시오 그러돼 있죠. 여기 반영되어 있는 거 기말재고 반영했고 감가상각비 반영했죠. 반영한 거 다 끝났으니까 여기 결산자료 입력에서는 마무리 쳤다고 결산 추가 얘 반드시 눌러주셔야지 일반 전표 입력에 요 내용에 대한 결산 마감을 하면서 전표들이 주르륵 다 반영이 된단 말이죠. 어떻게요? 이렇게요. 12월 30일자로 다시 한번 조회를 해보시면 아까 우리 이자 비용만 이렇게 입력했는데 나머지 관련된 것들이 전표 처리가 결산 자동 분기로 여기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마무리가 됐으면 지금 1번, 2번, 3번 됐고요. 거기 수행과제 첫 번째 게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지금 이 결산이 프로그램에서 완전히 다 마감된 것이 아니라 지금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는 이 금액들을 올해 발생했던 모든 수익과 비용을 마감시키고 그 다음에 그 차액 단기 순이익이 됐던 단기 순손실이 됐던 그 결과의 값이 미처분 이잉여금이라는 것인데 그 미처분 이잉여금 계산서까지 마감을 해야지 모든 채무제표가 마감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마지막 여기 이잉여금 처분계산서라는 거 있죠? 요거를 클릭해서 열어줍니다. 불러오라 그러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날짜를 갖다가 12월 31일 기준으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순서대로 조회해서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단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조회 시 저장된 데이터 플로우기 아니오 선택하라는데 제가 이걸 먼저 불러왔네요. 자, 그 순서대로 다시 요거 없애고요. 여기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손익계산서 12월 31일 기준으로 손익계산서 먼저 보라 그랬었죠. 손익계산서부터 먼저 불러옵니다. 손익계산서 12월 31일자로 조회하시고 손익계산서에 보시게 되면 당기순이익 뭐 6억 9천 정도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6억 9천 이것만 보시면 돼요. 690. 자, 두 번째 뭐 보라 그랬어요? 두 번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로 불러오라 그랬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불러올 때 작성이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기 아니오를 선택하라는 이유는 여기 우리가 지금 결산 반영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새로 추가로 입력이 되어 있어요. 추가로 입력이 되어 있는데 저장된 데이터를 네 하고 불러오게 되면 얘네들 등록된 게 반영이 안 돼요. 근데 새로 추가가 됐기 때문에 저장된 데이터가 아닌 추가로 반영된 데이터까지 반영하게끔 하려면 저장된 데이터가 아니라 추가로 반영된 데이터까지 불러오게 하려면 아니오라고 눌러야지 새로 입력했던 자료까지 포함해서 새로 불러오게 된다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눌렀더니 저장된 데이터가 있대요. 이거는 우리가 추가 자료 입력하기 전에 있었던 데이터예요. 근데 걔는 불러오면 안 되죠. 걔만 불러올 테니까. 우리는 지금 추가로 입력한 것까지 불러야 돼서 그래서 아니오라고 이렇게 누르라는 거예요. 그럼 금액이 바뀐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여기 손익계산서에서 690 나왔던 거 그대로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문제에서 6기 처분일 입력해 주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당기분 처분 예정일은 2024년 2월 26일 이렇게 입력해 달라고 되어 있고 얘는 2023년 02월 26일 이렇게 입력해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전표 추가 눌러주라고 이거 안 해주시면 여기 나와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재무상태표에
이 금액이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참고 여기서 전표 추가 이렇게 해서 반드시 눌러 주셔야 됩니다. 되셨죠? 그럼 여기 보신 대로 이 이익금 처분계산서에서 전표 추가까지 손익대체분기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회계 원리에서 배웠던 모든 장부가 마감되는 절차예요. 자, 그런 다음에 재무상태표 조회를 해볼게요. 재무상태표를 좀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 12월로 맨 밑으로 원래 이거 미처분 이익금 반영시키지 않으면 이 재무상태표 조회할 때 여기 금액이 차이 난다고 메시지가 떠요. 근데 지금은 다 반영시켰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안 뜨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꼭 빠지지 않고 물어보는 내용이 뭐냐면 여기 미처분 이 잉여금이 얼마입니까를 꼭 물어봐요. 여러분들 FAT 1급 그 시험 문제 있다가 그 풀어볼 때 그 질문사항이 요게 반드시 나온단 말이죠. 요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대부분 이 금액이 틀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까지 여기 FAT 1급에서 시험 문제로 출제를 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여기 결산 파트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부터는 전 실무 수행평가 62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자고요. 자, 11번 문제. 여기 이론 문제 다음 번호 문항수 얘기하는 거죠. 11번. 회사 등록 조회에서 회사 등록 관련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어요. 대표자명은 박현웅. 아까 바꿨죠. 이거 하나씩 보시면서 할까요? 회사 등록에서 볼게요. 대표자 이름 박현웅으로 했으니까 맞고요. 사업장 세무서는 역삼세무서. 여기 지금 역삼세무서 사업장 세무서 역삼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세 번째 표준 산업 코드는 G40이다. 표준 사업 코드 여기 나와 있죠? 표준 사업 코드는 G40이 아니라 G47이네요. 얘가 틀렸네요. 한 번이. 그다음에 국세, 환급금 계좌, 은행은 기업은행이다. 밑으로 좀 내려가 보면 기업은행, 국세, 환급금 계좌, 기업은행 나와 있죠?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확인을 해 보셨고요. 두 번째,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라는데 이게 좀 작게 되려나?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려나? 거래처 원 클릭하시고요. 한번 여기 조회해 볼게요. 자, 거래처 원장에서 6월 말 현재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겠죠. 미지급금 계장 거래처 잔액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달래요. 그래서 여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정 과목은 미지급금 해달래요. 미지급금 거래처는 엔터 쳐야겠죠. 자, 잔액을 보게 되면 스마트 광고 맨 위에 있네요. 1512만원 640원 맞죠? 두 번째 월드건강은 1760. 그 다음에 회계법인 최고 여기는 잔액이 300이라고 나와 있네요. 300 맞죠? 우리카드 900만원 우리카드 280만원 요거 틀렸네요. 그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는 거래처 원장에서 이번에 12월 말이래요. 12월 말이면 여기를 12월 31일까지 해주시고 계정 과목은
외상미금 쭉 해놓은 다음에 거래처별 잔액 오른 거 찾으래요. 폼생폼 볼까요? 폼생폼 여기 있죠? 폼생폼 1200 10만원. 금액 맞죠? 얘가 답이네요. 두 번째 필라테스 3천만원 30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틀렸네요. 그다음에 바디케어는 없어요. 전에 있는 거 나왔으니까 얘도 틀렸고, 그다음에 행복건강 500만원 550만원이죠. 그래서 세 가지는 틀렸고 폼생폼만 맞는 답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똑같이 거래처 원장에서 12월 말로 외상매출금 잔액이 있는 거래처 중에서 금액이 가장 적은 거래처 코드를 입력해 달래요. 그럼 여기서 외상매출금으로 계정만 이렇게 바꾸시고, 여기서 거래처 잔액이 가장 적은 거, 외상매출금 중에서 거래처 잔액이 가장 적은 거는 볼까요? 12월 말 외상 매출금 거래처 그 잔액이 뭐 없는 거는 빼놓고요.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적은 거라고 얘기하니까 여기 77만 원이 잔액이 가장 적네요. 그 회사는 삼성카드 99606이네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코드 번호 99606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총 계정 원장을 조회하라고 되어 있네요. 총 계정 다 닫아놓고 총 계정 원장 조회하라고 알려줬으니까 총 계정 원장 누르신 다음에 총 계정 원장 조회를 하는데요. 253번 미지급금이죠. 월별 증가 금액 대변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253번 계정을 조회하셔서요. 총 계정 원장의 253번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대변 증가 금액이 얼마인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 대변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대변 이쪽을 얘기하는 것이죠. 한번 비교를 해보죠. 8월달 요거는 아니고 8월의 대변 금액 8월 여기 있죠. 대변의 금액 8월의 금액은 1310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1287만원 틀렸죠. 9월의 대변은 660만원 330만원 이것도 틀렸죠. 10월의 대변 709만원 10월기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11월에 400만원 11월에 440만원 틀리니까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대변의 금액으로서 맞는 것은 증가금액 3번의 10월 709만 9천원이 맞네요. 자, 그 다음에 16번 보시죠. 16번에는 총계정원장에서 7월에 발생한 상품 매출 금액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7월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월별 조회 기간으로 해가지고요. 총계정원장에서 계정이 401번이라고 그랬죠. 401번에서 7월에 여기 있죠. 상품 매출 금액에서 7월에 그 맞는 금액이 1억 7천 이렇게 나와 있네요. 모르겠어요. 170 06000 1억 6만 원이에요. 1억 7천 6만 원. 요거 써주시면 되겠죠. 요거를 써주시면 됩니다. 금액을 1억 7천만 원. 요게 답이에요.
이 상품 매출과 관련돼서 한 얘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총계정원장 문제가 끝났고 17번 문제는 평가 문제가 현금 출납장을 조회해달라고 요구사항이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 현금 출납장 클릭 먼저 해놓고 현금 출납장에서 10월 중에서 10월 중 현금 출금 금액이 가장 큰 전표일자는 며칠입니까? 그런데 현금 출금 금액이 가장 큰 거 찾으셔야겠네요. 현금 출금 금액이 가장 큰 거. 요거죠? 전표 금액 중 10월 달에 발생한 현금 출금 금액이 가장 큰 거는 10월 17일이라고 나와 있죠? 17일이라고 쓰셔야겠네요. 여기다가 17일이라고 쓰시면 답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1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고정자산 관리대장을 조회해달래요. 고정자산 관리대장에서 단기말 감가상각누계액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있네요. 장부 조회하는 거니까 고정자산 관리대장 두 번째 있는 거 클릭해 주시고요. 항목 중에서 그냥 뭐 없네. 쫙 다 해보시고요. 단기말 상각 누계액은 얼마인가요? 라고 되어 있네요. 단기말 상각 누계액.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단기말 상각 누계액이라는 거 나와 있죠. 그 금액에 다 합쳐서 1,322만 원 이렇게 나와 있죠. 요게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는 재무상태표 조회에서 12월 말에 당좌 자산 계정 중에서 잔액이 가장 적은 계정 과목 코드 번호 입력해 달래요. 뭐 재무상태표 일단 조회해야 되겠죠? 재무상태표 조회하셔서요. 당좌 자산은 여기 있습니다. 당좌 자산은 여기 1번부터 부가세 대급금까지가 당좌 자산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당좌 자산의 계정 금액인데 이 중에서 잔액이 가장 적은 거 잔액이 가장 적은 게 얼마입니까? 쭉 보니까 515만 원. 가지급금이 가장 적네요. 그죠? 그래서 가지급금 계정 가지급금이 가장 적은데 이 계정 과목 코드 번호를 입력해래요. 134번 계정 과목 코드 번호가 몇 번인지 물론 일반 전표 입력이나 가가지고 계정 조회하셔도 되고 또는 여기 보시게 되면 뭐였죠?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여기 가셔서 가지급금이 자산 계정 중에서 유동자산 당좌자산인데 가지급금이 몇 번 있는지 여기다가 찾기 눌러서 그러면 계정 코드 번호가 134번 이렇게 알 수도 있겠어요. 근데 설마니 이렇게 찾으라고 문제를 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가지급금의 계정 코드 번호를 알고 싶으시면 여기 기능문에 가셔가지고서 여기 어디죠? 여기 보시면 기타에 계정 과목 코드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클릭을 띵 해보시면은 여기 앞에 가지금이 각 계정에 대한 계정 코드 번호가 일목요연에 쭉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요거 보시고 134번이라고 여기다가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번 평가문 재무상태표 조회에서 12월 말 선수금 잔액이 얼마냐요? 12월 말 선수금 부채죠. 선수금 잔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656만 5천 원. 이렇게 이걸 적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20번까지 문제였었어요. 자, 21번 문제는 뭐냐면 재무상태표에서 12월 말 현재 미지급 비용 잔액이 얼마냐요? 미지급 비용 여기 있죠. 잔액은 157만 원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2번이요. 재무상태표 조회에서 12월 말 2월 이익, 아까 얘기했던 2월 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아까 봤던 거 기억하시면 요 2번이 답인데, 재무상태표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금액 있죠. 여기 811748, 811748 2번이 답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번에는 23번 문제 손익계산서 문제인데요. 손익계산서를 조회해달라고 하니까 손익계산서 조회해보자고요. 손익계산서 12월 말 현재로 조회를 이렇게 해놓고요. 손익계산서에서 판관비 계정별로 금액이 옳지 않은 거 찾아보래요. 그러면 판관비는 어디 있어요? 판관비 여기 있죠. 그래서 여비교통비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비교통비 여기 있네요. 188만 4,600원 딱 맞죠? 안 맞는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수선비 여기 있네요. 739만 1,000원 739만 1,000원 이것도 맞고요. 차량 유지비 좀 내려가서요. 차량 유비 635만 100원 이것도 맞네요. 도서인쇄비면 57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34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아까 문제 풀어서 우리가 도서인쇄비 계정에 대한 금액을 입력했기 때문에 그 입력 계정이 틀렸으면 이 답도 틀리겠죠. 여기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문제인데 이기 예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과세 그다음에 신용카드 현금 3번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봐야겠네요. 이기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조회를 하신 다음에 과세 매출이죠. 신용카드 3번 단위라 그랬어요. 여기 3번이라고 되어 있죠. 과세의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금액 70만 원하고 7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과세 그럼 여기 금액은 얼마라고 적어야 돼요? 70만 원이라고 적어야 될까? 7만 원이라고 적어야 될까? 좀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부가가치세에서는 이게 과세라고 했으니까 70만 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70만 원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예정신고기에 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 수치 부분 세금 계산서 수치 부분은 여기 보시게 되면 매입세액에서 세금 계산서 수치 부분 여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세금 계산서 수치 부분 금액 중에서 일반 매입 10번이라고 돼 있죠? 일반 매입 요거 10번 요 칸에서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수치 금액 5,052만 2,727원. 예, 요거 답해 주시면 돼요. 요게 답이에요. 자,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익이 예정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이번에는 세액을 물어보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불공사항을 얘기하는 거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그거는 16번에 여기 나와 있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공급가액은 600만 원인데 세액은 60만 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답을 택해야 될 거는 60만 원이라고 요거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요게 답이에요. 60만 원. 자, 그 다음에 27번에 보시게 되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해 달래요. 그럼 이번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를 해주시고요. 이기 얘도 예정으로 되어 있죠. 이기 예정 7월부터 9월까지. 이기 예정 신고 기간에 전자 매출 세금 계산서 매수가 몇 매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전자 세금 계산서 전자라고 되어 있죠. 세금 계산서 매출 매수 총 소개 16매. 요게 16매 얘가 답이에요. 그래서 여기 27번의 답은 16매라고 요거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라고 되어 있고 이익이 예정 신고 기간에 전자 매입 계산서요. 전자 매입 계산서 매출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산서 합계표 가셔가지고요. 이익이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7월부터 9월까지 해주시고 엔터. 매입 매수 두 개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 전자 매입 계산서의 주과 공급가액을 물어봤네요. 매입 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으니 공급가액 5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50만 원 이거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9번 문제 예적금 현황 조회를 가봐달래요. 예적금 현황 조회 가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적금 현황 조회 금융자금관리에서 가주신 다음에 12월 달이라고 했으니까 12월 31일 현재로 보신 다음에 예금 잔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기업은행 당좌 있죠. 잔액은 3,098만 원이에요. 3,098만 원 맞네요. 두 번째 신한은행 신한은행 5억 2,700이라고 되어 있는데 5억 2,500이에요. 다르죠? 이건 여러분들이 앞에서 전표 입력하시면서 보통예금에 대해서 계정 보통예금이라고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거래처의 은행 제대로 입력했는지 입력하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이 금액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전표에서 입력하실 때요. 거래처 입력하시는 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이렇게 달라질 테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은행 보통예금 2천만 원. 예, 맞네요. 그 다음에 국민은행 4,040만 5천 원. 맞죠? 이것도 맞네요. 자, 세 개 다 맞았고. 자, 그 다음에 이번 30번 문제. 지급 어음 현황 조회를 해달래요. 여기 바로 밑에 지급 어음 현황 조회를 하시고요. 만기일이 2023년에 도래하는 지급 어음 금액 중에서 가장 큰 거래처 코드 번호를 입력해 달래요. 만기일이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겠죠. 자, 만기가 도래하는 거래처 중에서 지급 금액이 가장 큰 거 570만 원. 얘가 제일 크겠죠. 거래처 번호 입력해 달라 그랬어요. 07002 바디케어가 570만 원 지급해야 될 금액이 만기일날 제일 큰 금액으로 나타나 있어요. 요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정보 분석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 회계정보 분석 문제는 문항수로는 두 문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개인 생각하기에 이게 재무분석이라는 파트에서 나오는 항목이긴 한데, 재무상태표에서 부채 비율이 얼마냐, 영업이익률이 얼마냐, 물론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율 분석에서 여기 부채 비율이라는 것은 여기 설명이 나와 있죠. 부채 비율은 타인 자본, 다른 사람한테 돈 빌린 거 의존도가 얼마인지를 표시하는 것이며 기업의 건전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아니 보편적으로 저도 공부할 때 그랬지만 이 재무 비율에서 이런 말로 나오면 괜히 되게 뭔가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든단 말이죠. 근데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서 돈 많이 빌린 거, 내가 갖고 있는 돈보다 돈 더 많이 빌리면 갚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 부채 비율은 높을수록 안 좋아요. 낮을수록 좋아요. 그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부채 비율은 문제가 항상 똑같아요. 올해 단기분기 아니라 항상 정기분기 물어봐요. 그리고 이 답을 선택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이 부채 비율이라든지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재무 비율을 암기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왜? 공식까지 다 주어지니까. 즉 난이도가 상당히 낮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기분 부채 총계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전기분 자본 총계가 얼마인지 그것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우선 그걸 아는 거는 여기 부채 비율이라고 쓰니까 재무상태표를 보셔야겠죠. 재무상태표 클릭하셔서 전기분 걸로 봅니다. 전기분. 자, 부채 비율은 여기 공식상 부채 총계, 그다음에 자본 총계라고 했죠. 부채 총계를 자본 총계로 나누세요. 그다음에 백분율로 나타내기 위해서 100을 곱하세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부채 총계를 볼게요. 부채 총계. 단기 거 말고 정기 거요. 보도록 하자. 이렇게. 자, 부채 총계는 165라고 되어 있죠. 그죠? 165, 630, 000. 이거를 어디다 써놨으면 좋겠는데. 부채 총계는 165, 63, 000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본 총계가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본 총계 또 봐야 되는데. 치고. 자본 총계는 여기 나와 있죠. 다시 한번. 부채 총계는 165, 630, 000이고요. 그다음에 자본의 총계는 전기 거 250, 450, 000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계산하실 때는요. 우선 일단은 써놔 볼게요. 165, 630, 000 이 숫자하고요. 그다음에 자본 총계 밑에서 볼게요. 250, 495, 000. 자, 계산기로 누르실 때는요. 이거 백분율 계산할 때 이것도 헷갈려 하시는 분이 가끔 계셔서요. 우선 분자하고 이렇게 분모가 있을 때 우선 분자를 계산합니다. 분자를 누르라는 계산기로. 근데 이거를 전체를 다 누를 것이냐? 아유, 그렇게 하면은 조금 시간도 걸리고 틀릴 확률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린다면 백분율은 앞에 거 요 세 자리만 나누어서 백분율로 나타내도 그 퍼센테이지가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 계산기로 앞에 것만 한번 눌러볼게요. 계산기로 여러분들도 누르실 때 165라고 누르시고 그다음에 분모 나누기예요. 나누기 한 다음에 250이라고 누르세요. 그다음에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시면 66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전체를 다 누르지 않더라도 요거만 눌러서도 똑같은 결과가 거의 답 찾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결과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66% 얘가 답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이 문제를 이해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점수 배점이 엄청 높아요. 이론 문제 얘가 8점이면 거의 3문제에 가까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재무 비율이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또 재무제표에서
자본 총계라든지 부채 총계라든지 재무 비율이 어떤 게 사용돼서 이렇게 나눠지는지를 알려드리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부채 비율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려드리려고 내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문제는 틀려서는 안 될 문제라는 얘기죠. 이거 틀리면 정말 대책 없어요. 자, 두 번째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업이익 나와 있어요. 우선 여기 손익계산서 봐야겠죠.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이 분모, 그다음에 분자, 그다음에 매출액이 분모로 되어 있어요. 매출액은 여기 보시면 매출액이라고 나와 있죠. 정기 거 물어보는 거니까 맞죠? 여기 정기 분과예요. 단기 거 하는 거 아니란 얘기죠. 여기 매출액은 566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매출액은 566. 영업이익은 어디 있죠? 영업이익은 판관비 빠진 금액이니까 요거죠. 117920.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566 해주시고요. 매출액은 그다음에 여기 영업이익은 177. 9니까 178 정도 해도 되겠네요. 그죠? 이거. 자, 그래서 매출액부터 쓰시면 매출액은 뭐 정확히 얘기하면 566000000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17 920 이거였었어요. 근데 제가 백분율을 나타낼 때는 그냥 요 앞에 것만 하셔도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얘기해 드렸죠. 그래서 계산기를 가지시고 117 또는 11 다음 숫자가 9니까 반올림 금액이 커서 118 해도 좋고요. 그냥 117만 해도 상관없어요. 117 나누기 566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기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가 얼추 20.8% 정도 나와요. 그럼 답은 여기 몇 번 되겠어요? 3번이 답이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실기까지 실무까지 해서 시험 문제에 대한 거 설명을 한번 쭉 같이 해 보았습니다. 여기가 총 몇 회였죠? 이렇게 해서 최근에 시행되었던 제67회 11월 18일 날 시행됐던 FAT 1급 이론하고 여기 실무, 실기 과정, 수행 평가 문제까지 한번 같이 여러분들하고 풀어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